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측 통행 규칙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우측 통행이란 규칙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우측 통행 규칙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06년입니다. 대한제국 경무청령 제2호 가로 관리 규칙이 규정하기를 가로에서 차마나 우마가 마주치면 서로 우측으로 피해야 하고 성문, 교량, 혼잡 가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21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이 우측 통행을 폐지하고 좌측 통행으로 변경했습니다. 1945년 일제패망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한반도의 통행 규칙은 다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2010년 대한민국 정부는 차량뿐 아니라 사람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고시하기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우측 통행 규칙 문서는 러시아 엘리자베타 여왕의 1752년 칙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8세기 말 미국은 독립 강화의 일환으로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영국식 좌측 통행 대신 우측 통행을 실시했습니다. 혁명 전후 프랑스에서의 좌측 통행은 귀족이 말 위에서 오른손에 칼이나 채찍을 들고 평민을 감독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좌측 통행 대신 우측 통행이 혁명 이후 보편화되었습니다. 우측 통행은 나폴레옹 보나파르의 해외 정복으로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영국 등 나폴레옹에게 정복된 적 없는 국가들은 좌측 통행을 유지했습니다. 일본도 영국과의 교류 속에서 1872년 철도를 개통하면서 좌측 통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식민지 한국도 일제의 좌측 통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의 좌측 통행 국가들은 나치 독일에 점령되면서 우측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좌우 통행 방식은 대체로 지배국의 방식을 따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좌우 통행 규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동차의 표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좌우 통행에 따라 전조등, 윈도우 와이퍼, 방향등 스위치 등이 다르게 설치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좌측 통행 차량의 운전석은 우측에, 우측 통행 차량의 운전석은 좌측에 배치된다는 점이겠죠. 패전 후 일본의 좌측 통행 고수는 일본 자동차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인데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미국보다 작은 시장인 일본과 영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 좌측 통행용 자동차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국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다른 표준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표준을 바꿔서라도 수입품의 단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2009년 사모아 독립국은 좌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값싼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 자국 역시 좌측 통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통행 규칙이라는 표준이 자동차라는 사물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표준은 자체 생명력을 지닙니다. 무엇을 추진한 측에서는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그 해체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표준화를 잘못된 대못질로 부르겠지만 뭐라고 불리든 박힌 대못을 뽑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표준 구축은 이미 다른 표준이 있을 때보다 아예 없을 때 더 쉽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변경보다 선점으로 추구하는 법입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변경이 어려운 이유도 이미 그 법이 일종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의결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던 것이 실제로는 60% 이상의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60% 룰이 표준으로 정해진 결정은 단순 과반수제에 의해서였지만 다시 단순 과반수제대로 하시키려면 60%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기 구속적 표준화 전략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나 중국으로 연결하려는 철도 연결 사업은 북한 참여 문제뿐 아니라 표준화 문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철로폭, 에너지 공급 방식, 신호 체계 등 서로 다른 표준이 간단히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평면 위에서는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서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체적이라면 연결될 수 있는데요. 실제 우측 통행의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좌측 통행의 국철이 남태령 선바이 구간에서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카오, 홍콩, 태국 등의 좌측 통행 도로가 우측 통행의 주변국과 연결될 때도 꽈배기 형태의 입체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도 극단적 형태로 가면 의식화가 됩니다. 의식을 심는 작업과 그 의식을 지우는 작업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종이의 그림을 지운 후 다시 그리기보다는 기존 종이를 버리고 새롭게 그리는 것이 더 쉬운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은 표준이라는 것의 생명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표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의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권력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나름 강대국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기능한 적도 있었습니다. 표준화는 여러 혼란을 막아주는 일종의 질서와도 같은 것이지만 한번 고착화 되면 다시 뜯어낼 때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표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비용을 들이더라도 바꿔야 할 표준이 있습니까? 표준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과 정치에까지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의 수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표준끼리는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표준을 해체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분야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